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1일은 우리나라가 1953년에 최초로 이제 비행기를 제작을 해서 하늘에 띄워봤던 날입니다. 어, 미국의 이제 린드버그가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대서양 횡단을 한 게 1917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한 36년 이제 저희들이 뒤늦은 비행이었는데, 물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기술이죠. 하지만은 6.25 때는 벌써 2차 대전을 치른 미국이 상당히 이제 뛰어난 그런 항공기, B-29인가 하는 그런 전투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6.25 전쟁 때 이제 참전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죠. 그거에 비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낙후된 기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최초의 비행기, 이것이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1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항공기를 만들어서 시험 비행을 성공시킨 날입니다. 그 최초 항공기의 이름이 부활로 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살아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게 1950년대 초반, 지금 53년 10월이니까 진짜 전쟁 막 끝나고 난 직후죠. 근데 이제 그 군용기를 부활호를 개발을 한 것은 전쟁 중에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40년대 들어서 이제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대동아 전쟁,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공인된 명칭인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일본은 거대한 항공모함을 만들어 갖고 그 위에 어, 그 일본의 전투기죠. 제로기라고 하는 거. 이 정찰기는 정찰의 역할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전투기는 이제 전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런 비행기들을 진짜 비행기에다가 그냥 아주 항공모함에다 수십 대씩 싣고 가서 이제 진주만을 이제 일본이가 이제 초토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벌써 1940년대에 일본은 뭐 엄청난 항공 산업이 이제 육성이 돼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사변을 치르면서 진짜 제공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실은 6.25 사변 전쟁 3년 동안 치르면서 제공권을 유엔군이 그냥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상당히 이제 보탬이 됐던 그런 어, 그, 항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명확한 북한은 이제 뭐 제공권을 위해서 뭐 비행기를 띄우고 이런 것들이 매우 빈약했던 걸로 이제 보여요. 근데 그 공간을 전부 이제 유엔군이 이제 물론 이제 주축은 미군이지만은 미군들의 비행기가 이제 제공권을 갖다 다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건데, 그거에 의해서 아마 고무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당시에 공군, 대한민국 공군, 참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치러나고 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공군, 그리고 제공권이라든가 공군의 중요성을 그때 이제 인식을 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뭐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정말 우리도 항공기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1953년 10월에 시험 비행을 성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3년 10월 달에 시험 비행을 성공했으니까 군용기를 갖다 개발하는 것은 그 이전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 공군 기술학교에서 그 일을 이제 치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 갖고 첫 시험 비행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시험 비행에 사용된 첫 항공기, 최초의 항공기 이름을 부활이라고 이름 짓고, 이 부활이라는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사를 한 이제 이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호의 목적은, 제작 목적은 연락, 리에이전이라고 하죠. 연락. 그다음에 정찰. 뭐 이제 적이 동태가 저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태를 갖다
감시하는 업무가 정찰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전, 뭐 막 삐라 같은 걸 뿌리고 하늘 날아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심리전에도 쓰이죠. 그런 그 다목적 항공기로 개발된 부하로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이게 자취를 감춘 거예요. 이 항공기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부하로의 그 개발 책임자였던 이원복 씨가 예비역 공군 대령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수소문을 해갖고 2004년 1월달에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에 뼈대만 남아있는 원형을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참 진짜 눈물 나는 얘기네요. 예? 그나마 뼈대라도 남아 있었으니까 다행입니다. 뭐 속에 부품, 중요한 부품 같은 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발견한 이후에 대한민국 공군 주도로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서 2004년 10월, 그러니까 발견되고서 한 9개월 만에 복원을 완료를 이제 하고 그것을 2008년 10월 달에 등록문화재 411호로 지정을 이제 했네요. 예. 그리고 이후에 경상남도와 사천시에 의해서 개량 복원 사업이 시작이 되어 2011년 6월에 두 대가 제작이 되어서 시험 비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니까 최초의 부하로는 1953년 10월 11일 날 그 이제 10월 11일 날 이제 이제 시험 비행을 했지만 성공을 했지만은 이제 그 부하로를 다시 복원을 해갖고 그걸 다시 개량을 해서 만든 추가로 두 기를 만들어서 시험 비행에 완료한 것은 2011년 6월이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이제 자료죠.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통신 기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뭐 전화기라든가 그다음에 교환기 뭐 이런 거였는데 뭐 민간 기업에서 만든 거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자체 박물관에도 전시가 돼 있고 그게 우리나라 그 기술 발전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그 제품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0년 7월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산업기술 다시 2020년 4호로 지정이 이제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결국은 최초의 이제 비행기인데 우리나라가 만든 그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사한 그 부하로라는 이름을 이제 갖고 있고 그 부하로는 이런 그 아주 우여곡절을 겪어갖고서 지금 결국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런 그 모양을 갖추고 있네요. 우리가 부하로를 위키백과 사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부하로. 부활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이제 이제 내용이 되는데 이 부하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411호고 2008년 10월 1일 날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1953년 10월 달에 이제 최초에 만들어졌고 어디에 이제 이게 보관이 돼 있느냐면은 충청북도 청주시 공군사관학교 내에 있다는 얘기네요. 예. 공군사관학교가 이쪽 이제 신길동에 있었죠. 지금 거기도 신길 7동에 보면 이제 공군회관이 있는데 다 그래서 이제 공군회관이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이 공군사관학교가 이제 청주로 옮겼어요. 이것도 뭐 공군사관학교도 하여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재청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돼 있고 부활호에 이제 생긴 모습은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뭐 조그만 비행기네요. 그야말로 여기 이제 뭐 조종사가 타는 그런 공간이고 굉장히 작은 비행기죠. 그래서 제가 제 고향에도 이제 그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군용 비행기들 뜨는 군용 비행기들은 다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이런 그 비행기의 모습을 갖고서 뭐 전투를 하고 뭐 폭탄 투하고 이런 건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건 정찰기로선 충분히 이제 쓸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락기 뭔가 연락을 할 때 이걸 이용할 수 있죠. 이거 타고 빨리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정찰, 그다음 훈련, 조정 훈련 같은 것은 이걸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 이제 원형을 복원했기 때문에 제조사가 공군이 돼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비행은 53년 10월 11일. 예. 그리고 그게 원형이고 이걸 나중에 이제 그 뼈대만 차려갖고 복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량돼서 복원된 그 비행기 바로 이제 아마 이거죠, 복원기. 이 비행기는 2011년 6월 20일 날 이제 첫 비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퇴역 시기는 60년, 67년.
그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전시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계량보건기는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보유 중, 한 대는 사천시청에 전시 중. 예. 사천에 그 비행장이 있죠. 예. 예. 계량보건기를 만드는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수상기로 개조가 가능하다. 이 밑에 바퀴 대신에 그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면 이게 물에서도 이제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그 비행기로 이제 그 개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역 대령 이원복 씨가 2021년에 이제 돌아가셨네요. 수소문 끝에 이제 이걸 뼈대만 남은 원형을 발견해 갖고 이제 복원을 해 갖고 결국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로 산업기술 다시 4호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개발.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3년 6월 공군기술학교, 지금의 공군군수1학교 3대 교장으로 부임한 김성태 대령이 기술학교 정비교육대에 경비행기 설계 제작을 지시하였다. 얼마나 참 이런 비행기를 갖고 싶었겠어요. 전쟁을 할 때 전부 6.25 전쟁 때 미군들한테 의지했던 그런 이제 분야였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기관 장병들하고 훈련생들이 이걸 이제 복원을 이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눈물 나는 얘기가 되겠어요. 어찌됐든 이건 국산기 신형 비행기였다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최초의 비행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비행기를 갖다 만들 때 요구 조건이 국산 제작용, 국산으로 하죠. 그다음 관측 연락용, 용도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수상기로 전환이 가능할 거네. 물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수륙 양용이 가능한 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뭐 착륙 속도는 이 정도, 70에서 75km, 굉장히 빠른 거죠. 뭐 보통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경제 속도가 80km였으니까 시속. 그다음에 항속거리가 약 300km. 한번 뜨면은 300km 정도는 이제 날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명이 타고 30kg의 화물을 실 수 있다는 얘기죠. 기타. 네, 뭐. 네, 이 참 뭐 군사원조로 공급된 알루미늄 합금골격자 판재를 사용해서 조종성이 일부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런 부하로를 만든 이런 열정, 아주 항공산업의 뿌리가 됐던 그런 아주 보잘것없었지만은 우리만의 기술, 이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이제 부하로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할 일과 생각할 일들이 진짜 참 많은 거죠. 공군참모총장 비롯한 공군 지배 시착이 때 평가를 위해서 김신 작전, 이 김신 이분이 아마 김구 선생 아들인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54년 4월 3일에 공군 김해기지에서 부활의 명명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활이라는 휘호를 친필로 하사하였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휘호가 하는 정확한 의미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계속 있었으면 혹시 뭐 이 사연을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한편 불행했던 우리 현대사의 단면이 또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로를 이제 만든 제작위원회 이제 목록이 이렇게 있네요. 글쎄 어떻게 보면은 훈장을 장교들은 못 받고 밑에 이제 하사관하고 이제 하사관들이 전부 이제 해서 이제 은성 화랑무공장을 이제 받았네요. 이 부하로를 갖다 이제 제작을 함으로 인해 갖고 뭐 공은 부하한테 돌린다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사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일일이 다 읽어 말씀드리기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이 부활이라는 이 글씨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근데 이제 최초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항공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공 기술로 인해 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죠. 보면은 인제 인공위성도 뿐만 아니라 KF-21 뭐 이 지금 이 노컷 뉴스에 인제 나와 있는 이 양욱이라는 분이 이게 군사 전문가죠. 예. 그래서 인제 이 KF-21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나와서 인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주소를 이 어드레스를 동영상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부하로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이죠. 부하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뭐 음 예. 이렇게 경항공기를 만들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KF-21이라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갖다 인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쪼끔 전에 그 동영상이 양욱 군사 전문가가 인제 이렇게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이 KF-21 국산 초음속 전투기에 대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뭐 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탱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화기를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의 이제 방공 이제 산업을 갖다가 인제 우리가 국방 산업이죠. 이걸 인제 꾸준히 진행해 갖고 지금 이제 세계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걸 K방산이라고 부르는데 뭐 케이팝이나 뭐 이런 거 못지않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 쪽에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폴란드 같은 나라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옛날 어 무기 그걸 전부 우크라이나한테 인제 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인제 했죠. 그래서 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계약을 하는데 인제 서로 정식으로 서명도 하고 인제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K방산이 굉장히 떠오르는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라는 그 대륙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거기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인제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한국전 6.25 사변하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중동에서는 뭐 전쟁이 좀 있었지만 유럽 쪽에서는 전쟁이 없었고 그다음에 냉전이 끝났었기 때문에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국방이라는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만일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라면은 유럽도 큰 문제가 되죠. 무기가 이제 없는 데다가 무기 체계가 인제 이미 수십 년 전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나라가 물론 이제 미국이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미국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전부 우리나라가 모두 그걸 커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방위 산업, 이 방산이라는 하여튼 산업의 한 분야에서 어 글로벌하게 전 지구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940 년대에 일본 애들이 거대한 항공모함을 만들고 거기다가 항공기를 싣고서 가서 진주만을 때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인제 그런 역량이 인제 생긴 거죠. 예. 근데 더군다나 인제 여기 항우연이 있죠,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이 줄여서 항우연인데 이게 오늘 항우연 발족일이기도 합니다. 예. 10월 10 일이. 그래서 인제 얼마 전에 우리가 나로호를 쐈죠. 그다음에 인제 이 몇 번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인제 얼마 전에 누리호를 인제 쏘아 올렸죠. 성공을 했습니다. 예 로켓을 인제 쏘아 올린 거예요. 참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우리나라도 로켓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 갖고 뭐 모형 로켓 갖고 가서 뭐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 갖고 교단에 막 쏘아 올리고 하는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인제 로켓을 우리나라가 쏘아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참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뭐 이 대학 그다음에 일반 산업체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 갖고 그걸 만들어 낸 거예요, 국가 기관과 같이. 그런데 인제 이러한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인제 있었죠. 괜히 기회한 것도 없으면서 뒤에 가서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인제 쭈삣거리던 그런 인간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제 로켓을 쏴서 인제 성공을 했는데 이제 달 착륙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1968 년인가요? 닐
닐 암스트롱이죠. 루이 암스트롱은 이제 그 재즈 그 가수고, 닐 암스트롱이 이제 그 달에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그 우주인이잖아요. 68년인데 지금 수많은 이제 세월이 흘러갔군요. 우리나라도 달에 이제 착륙선을 보내고 그다음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우주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진군하고 있고 발전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모든 것의 씨앗은 이 부하로다라는 얘기죠. 참 그 허접하였지만은 그 전쟁통에 그, 진짜 아주 정찰용 조그만 비행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씨앗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부활이라는 이름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사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달 착륙을 위해서 우리가 진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네요. 저 종이 비행기지만은 비록 저것이 이제 현실에서 커다란 그 이제 첨단 그 로켓이 돼서 달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화성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천체 바깥 쫙 그냥 은하계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먼 우주로 우리가 그 탐사선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장족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해 봅니다. 네, 예상과 같이 대한민국 최초의 그 항공기 비행기죠. 부활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뭐 생산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실에서 만드는 뭐 프로토타입 같은 이제 그런 거였지만, 하지만은 그러한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한 그 선배 세대의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달 탐사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정말 바로 그 최초의 항공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재와 같은 그런 기술 발전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저런 항공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원감생신 스님 어떻게 달 탐사를 꿈을 꾸겠어요? 그만큼 항공 우주 기술까지 지금 뛰어넘어서 그것을 그 다른 나라의 기술을 넘어서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달까지 가는 그런 로켓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한번 그런 방송을 했었죠. 음수사원이라고.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그 근원에 독약을 탔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흘려보내는 선배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앞서서 이 한반도 땅에서 살다가 숨져간 선배 세대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는 마음 간절하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최초의 항공기를 제작하려고 했던 선배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그 달 탐사선까지 우리가 넘볼 수 있게끔 기술 발전을 끌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렸을 적에 이제 저희 고향에 비행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뭐 비행장이라고 해서 지금 김포공항이나 뭐 인천공항 같은 비행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뭐 연락기라든가 지금 그 구하로 같이 그러한 정도의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비행기죠. 활주로도 제가 한번 어렸을 때 가봤는데 무슨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풀밭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벼운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그런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나마리였습니다. 나마리.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를 보고서 사투리로 나마리라고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잠자리가 이제 뜨고 내리는 그런 곤충이잖아요. 날아다니는 곤충. 그래서 참 이름이라는 게 희한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 어찌됐든 그 나마리에서 뜬 그 비행기들이 당시에는 이제 그 6.25가 뭐 끝나고서 이제 몇 년 지났었죠.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60년대 뭐 초중반 그때쯤 됐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상공에 조그만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거기서 삐라 같은 걸 뿌렸어요. 뭔가 국민 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 싶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적은 삐라를 갖다가 이제 항공기에서 확 뿌리는 겁니다. 시내 위를 돌아다니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쫓아다니면서 받고서 이제 그걸 이제 읽어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하면은 그 삐라가 북한으로부터 그 날라오는 삐라들이 있었죠. 그런 거는 이제 대공에 관련된 상황이니까 발견하는 즉시 뭐 학교나 그다음에 지서, 군부대 이런 데다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인가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저희 고향 상공에 비행기가 수십 대가 날아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다고 생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까 먼저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길거리로 나오셔 갖고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다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날아다니던 비행기가 바로 최초의 우리 선배 세대가 만들었던 그런 아주 어 간단하고 그러나 뭐 그때 당시 기술로 봐서 굉장히 복잡한 거였겠죠. 그런 그 작은 가벼운 그런 항공기가 인제 날아다니던 그런 모습이었죠. 예. 어찌 됐든 그러한 선배 세대의 노력이 오늘의 K방산 그래서 탱크 뭐 이런 거는 뭐 물론이고 로켓포 그러면서 인제 얼마 전에 그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인제 '인공위성을 인제 띄워서 달까지 가서 탐사선을 내려놓을까.'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선배 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바탕이 돼서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음수사원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전 국민이 가슴속에 묻고 그다음에 내리에 각인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김영록 TV의 김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